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오늘은 소박하고 진실하고 단순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 작가 박완서님의 에세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추위도 유별났지만 큰 눈은 또 얼마나 자주 왔는지. 나는 도시보다 기온이 3, 4도는 낮은 산골 마을에 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을 집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지내다시피 했다. 나는 눈 공포증이 있다. 어머니가 눈길에서 가볍게 넘어지신 줄 알았는데 엉치뼈가 크게 부서지는 중상이어서 말년에 5, 6년을 집안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후부터이다. 눈을 핑계로 외출을 삼가게 되니 책볼 시간도 많아지고 밀린 원고빚도 대강 갚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지만 산에 못 가게 된 것은 여간 아쉽지가 않았다. 여러 가지 불편을 각오하면서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벗어나 이 골짜기로 이사를 온 것은 순전히 산 때문이었다. 아차산은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싶을 만큼 높지도 험하지도 않다. 서울을 둘러싼 기품 있고 웅장한 명산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나는 첫눈에 들었으니 아마 그 산세가 내 나이에 버겁지 않아 보였기 때문일 터이다. 다음으로는 사람들한테 시달린 흔적 없이 청정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어느 정도 만만하게 보였는데 사귀고 보니 그 안에 백제산성과 근래에 발굴된 고구려의 보루성터 등 적지 않은 유적지를 숨기고 있어 단지 훼손이 덜 된 자연 이상의 것, 백제 고구려인의 응원한 기상과 옹골찬 정신의 맥을 굽이굽이 품고 있는 것처럼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도 이 산을 더욱 사랑하게 된 까닭이 되리라. 능선에서 굽어보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마치 천연의 해저처럼 보여 왜 백제와 고구려가 거기를 차지하고 요새를 구축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새해에 해맞이 능선으로 더 유명하고 그나마도 서울 쪽에서 많이 오지 구리 쪽에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마을에서 오르는 길도 너댓갈래가 되지만 내가 개발한 길은 1년 내내 아무하고도 안 마주칠 정도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다. 딴 길을 가다 보면 약수터도 나오고 배드민턴장이나 암자도 나오는데 내가 다니는 길은 볼거리 없는 그냥 산길이다. 그 대신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나무와 풀들, 새들과 다람쥐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은 꽃나무들이 온전하고 온갖 새들이 거침없이 지저긴다. 혼자 걷는 게 좋은 것은 걷는 기쁨을 내 다리하고 오붓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다리를 나하고 분리시켜 아주 친한 남처럼 여기면서 70년 동안 실어 나르고 아직도 정정하게 내가 가고 싶은데 데려다주고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땅과 나를 연결시키는 다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늘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다. 매일매일 가슴이 울렁거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나 산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런 복을 어찌 누릴까? 눈 온 산이 아니더라도 산에는 평지와 다른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노구를 받아주셔서 산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도 울렁거림과 함께 차분한 경건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다. 하루는 산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 오르는 길에 땀이 나서 재킷을 벗었는데 아마 그때 열쇠가 떨어진 듯 했다. 집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워낙 문단속이 허술한 성격이라 현관문은 안 잠그고 대문만 잠갔는데 대문 또한 허술하여 밖에서 팔을 안으로 넣어 열 수 있게 되어 있어 집에 들어오는데 지장은 없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외출을 하려면 문단속을 안 할 수가 없었기에 오던 길을 되짚어가서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못 찾았다. 그 후 며칠은 산에 갈 때마다 발밑만 보고 걸었지만
어디 꼭꼭 숨었는지 눈에 띄지 않았다. 자식들한테 준 스페어 열쇠를 회수해서 문단속을 제대로 하게 된 후 비로소 발밑을 살피는 일에서 해방이 되었다. 다시 한눈을 팔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열쇠가 바로 길가 내 눈높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걸 발견했다. 누군가가 주워서 그렇게 눈에 잘 띄게 걸어놓았을 것이다. 그 산책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길은 내가 낸 길도 아니었다. 본디부터 있던 오솔길이었으니 누군가가 낸 길이고 누군가가 현재도 다니고 있어서 그 길이 막히지 않고 온전한 것이다. 길은 사람의 다리가 낸 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낸 길이기도 하다. 누군가 아주 친절한 사람들과 이 길을 공유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 길에서 느끼는 고독은 처절하지 않고 감미롭다. 전동차 속에서였다. 아직도 한낮엔 무더위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 3호선 전동차는 쾌적할 만큼 서늘했고 승객도 과히 붐비지가 않았다. 기술의 발달 때문인지 경제 성장 때문인지는 몰라도 1호선보다는 2호선이 더 쾌적하고 2호선보다는 3, 4호선이 더 쾌적한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늘 2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은 샘도 났다. 내 옆자리가 비자 그 앞에 서 있던 청년을 밀치고 뚱뚱한 중년 남자가 잽싸게 엉덩이를 들이밀었다. 넉넉하던 자리가 꽉 차면서 내 치맛자락이 그 밑에 깔렸다. 약간 멋을 부리고 나간 날이라 나도 눈살을 찌푸리면서 치맛자락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는 꼼짝도 안 했다. 여간 무신경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별 수 없이 그 남자를 툭툭 치면서 내 치맛자락이 그의 엉덩이 밑에 깔린 걸 일러주었다. 그제야 몸을 조금 들썩였을 뿐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워낙 몸이 뚱뚱해서 그랬겠지만 반소매 밑으로 드러난 끈끈한 팔로 양쪽 사람을 밀치는 듯한 그의 자세 때문에 여간 거북하고 불쾌하지가 않았다. 일어나 버릴까도 싶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승객은 자꾸만 불어나고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하품을 했다. 하품을 하려면 그냥 할 것이지 호랑이가 오짖는 것처럼 어흥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가락까지 붙이니까 졸던 사람까지 깜짝 놀라 휴등그레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이야 그러건 말건 그는 자기 집 안방에서처럼 거침도 없고 눈치도 없었다. 나는 그런 남자 옆에 앉아있다는 불쾌감을 잊으려고 방금 탄 젊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부가 맑을 뿐 수수한 여자였는데 아주 화려한 모자를 들고 있었다. 차양이 달린 하늘색 모자였는데 차양 위에는 다시 금줄이 든 순백의 프릴이 달려있고 망사 베일까지 늘어진 좀처럼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환상적인 모자였다. 그 여자가 쓰기엔 너무 작았고 인형의 모자치고는 너무 크고 정교했다. 그 모자를 들고 있음으로써 그 여자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모자가 아니라 액세서리인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내 옆에 앉았던 그 무신경한 남자가 엉거주춤 일어서면서 모자를 든 여자에게 손짓을 했다. 그 여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 남자도 그 여자가 보기 좋았던 듯 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여자에게 아부를 하다니 50도 넘어 보이는 남자가 20대의 젊은 여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은 암만 해도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흑심까지 있어 보이는데도 남자는 그 방면에도 여전히 무신경했다. 마땅히 사양할 줄 알았는데 여자는 고개만 까딱하고 얼른 자리에 앉았다. 그제야 나는 그 여자가 만삭의 몸임을 알았다. 나는 화려한 모자에만 정신이 팔려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여자에겐 3살쯤 되어 보이는 깜찍한 딸도 딸려 있었다. 자리에 앉은 여자는 딸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다. 그
그 여자는 딸에게 그 모자를 씌우지 않고 여전히 들고만 있었지만 그 환상적인 모자를 쓴 여아를 상상하는 건 뱃속이 간지럽도록 즐거운 일이었다. 더 즐거운 건 내가 여지껏 그 뚱뚱한 남자를 공연히 미워하고 오해한 게 풀려서였다. 그 남자가 뻔뻔하고 무신경하다는 건 순전히 나의 오해였다. 다시 한번 쳐다본 그 남자는 듬직하고도 근사해 보였고 매우 만족스러운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한 몸이 자리를 내줌으로써 세 식구를 앉힐 수 있었으니 흐뭇할 수밖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다 착해 보이는 날이 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고 그런 날은 살맛이 난다. 집집마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각자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만 만나는 일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거북하고 의례적인 상하관계보다는 편하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즐기고 싶은 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차츰 나이를 먹으니 사라져가는 게 아쉬울 때도 없지 않아 있다. 정초에 친정어머니께 세배드리러 갔다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대소가가 함께 한자리에 끼게 됐다. 그러나 세배가 끝나자 역시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큰아이들은 큰아이들끼리, 어린이는 어린이들끼리 패가 갈라져 잡담도 하고 화투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화투놀이패가 가장 시끌시끌하고 활기에 넘치더니 차츰 잡담 패거리가 그 활기를 앞질러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싶어 슬그머니 끼어들어 봤더니 맨 봉변당한 얘기였다. 봉변도 지나가는 택시에 의해 새 옷에 흙탕물이 튀었다든가 하는 정도의 고의성이 희박한 봉변이 아니라 믿는 도끼에 발 찍힌 식의 질 나쁜 봉변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얘기는 무궁무진했다. 남이 속은 얘기에 혀를 차면서 동시에 자기가 속은 얘기를 하고 싶어 입술부터 쫑긋대며 안달을 하기도 했다. 거액을 사기당한 얘기로부터 버스간에서 가방을 받아준 고마운 아줌마에 의해 만년필을 소매치기 당한 얘기까지, 도시 고위층의 공약에 속은 얘기로부터 100원짜리 상품의 음량에 속고 박앤세일의 반값에 속은 얘기까지 두루두루 속은 얘기들로 경합을 벌이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는 활기를 띠었다. 그건 분명히 유쾌한 화제가 못 되었을 텐데도 우린 어느 틈에 그걸 즐기고 있었다. 미담보다는 악담에 더 정열적인 게 천박한 기질이라는 걸 돌볼 겨를도 없었다. 이때 언제부턴지 우리의 이야기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던 80 노모께서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난 원 복도 많지. 이 나이에 그런 못된 사람들을 별로 못 겪어봤으니. 어머니의 이런 말씀은 우리의 소리 높은 악담 속에서 아무런 흥미도 못 끌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세속적인 의미로 과히 복 좋은 노인도 못 됐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가 기를 쓰고 악담을 하는 우리보다 훨씬 곱고 깨끗하고 행복해 보이시는 걸 나는 놓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뒤늦게 슬그머니 입을 닫고 말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그런 무안을 당하긴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 요새는 근력이 안 좋으셔서 못 다니시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절에 열심히 다니셔서 나도 가끔 모시고 가봤었는데 그때마다 절의 소박한 분위기라든지 스님과 신도들과의 상업적인 관계 등에 대해 나는 꽤 악랄한 비평을 했었다. 어머니는 이런 나를 이렇게 나무라셨다. 원, 뭐 눈엔 뭐밖에 안 뵌다더니 넌 어째 그런 것밖에 못 보냐? 난 부처님 한 분 우러르기에 그저 감지덕지 하느라 그런 건 눈귀에도 안 들어오더니만. 보는 눈에 따라 이렇게 한 가지 사물, 동일한 현상도 정반대로 보이는 수는 부지기수다. 사람을 믿었다가 속았을 때처럼 억울한 적은 없고 억울한 것처럼 고약한 느낌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떡하든지 그 억울한 느낌만은 되풀이해서 당하지 않으려 든다. 다시 속기 싫어서 다시 속지 않는 방법의 하나로 만나는 모든 것을 일단 불신부터 하고 보는 방법은 매우 약은 삶의 방법 같지만 실은 가장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믿었다가 속은 것도 배신당한 것에 해당하겠지만 못 믿었던 것이 실상을 믿을 만한 거였다는 건 역시 배신당한 것일 수밖에 없겠고 배신의 확률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높았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80평생을 회고하며 자신있게 못된 사람 만난 일 없다고 수려할 수 있듯이 세상엔 믿을 만한 게 훨씬 많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쉬 잊고 배신을 오래 기억하며 타인에게 풍기지 못해 하는 것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바탕이 결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귀갓길은 정월 초하룻날 내린 폭설이 조금도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서 몹시 위태로웠다. 친정에서 우리 집까지는 같은 서울 시내건만 30km에 가까운 거리다. 그런 거리를 늦은 밤 택시로 달리는 기는 기분은 실로 아슬아슬했다. 주행선은커녕 차도와 인도와의 구분도 없이 차 사이를 행인이 행인 사이를 차들이 요령껏 엉금엉금 기고 있었다. 아마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던 듯 나와 나의 식구들의 안전을 그 차에 그렇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 택시 운전사가 전서부터 아는 사람일 리는 없었고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 관상이라도 받았던 것도 아니다. 그냥 그가 믿음직스러웠다. 우리의 믿는 마음이 그와 교감해 그를 더욱 책임감 있게 했고 그런 교감에 의해 차 속의 분위기까지 훈훈하고 화목한 것이었다. 내가 탄 택시의 운전기사에 대해서뿐이 아니었다. 차 사이를 조심스럽게 누비는 행인들, 앞뒤 옆으로 엇갈리는 딴 차들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믿음 역시 없었더라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만용이었으리라. 그날 밤 일이 지금 생각해도 유쾌한 건 이런 광범위한 믿음의 교감의 추억인 것 같다. 우리가 아직은 악보다는 선을 믿고 우리를 믿고 가는 역사의 흐름이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흐를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이 세상 악을 한꺼번에 처치할 것 같은 소리 높은 목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믿음의 교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올겨울은 눈이 많을 뿐더러 추위 역시 대단하다. 우리 집처럼 방이 여럿이고 방마다 연탄을 떼는 집에선 매일매일 배출해내는 연탄재만 해도 엄청나다. 만일 하루 걸러 오는 청소부가 사흘이나 닷새쯤을 오지 않는다면 우리 동네는 연탄재에 묻히리라. 그러나 청소부 아저씨는 어김없이 온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가 넘는다는 관상대 발표를 듣고 나서 아저씨의 손수레의 바퀴가 언 땅을 덜커덕 구르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고맙고 안심스러울 때는 없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다음 날 나는 청소부 아저씨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밖에 우리 집은 지대가 높아 완만하게 경사진 비탈길은 동네 꼬마들에 의해 스키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 위험한 눈길을 뚫고 손수레를 끌고 연탄재를 수거하러 오기를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 같았다. 쌓이는 연탄재만큼의 우울과 근심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날 아침도 쓰레기통은 말끔히 비어 있었다. 올겨울도 많이 추웠지만 가끔 따스했고 자주 우울했지만 어쩌다 행복하기도 했다. 올겨울의 희망도 뭐니 해도 역시 봄이고 봄을 믿을 수 있는 건 여기저기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봄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요즘은 꼭 장마철처럼 비가 잦다.
청계천 5가 그 악마구리 뜰듯하는 상지대도 사람이 뜸했다. 버젓한 가게들은 다 문을 열고 있었지만 인도 위에서 옷이나 내복을 흔들어 파는 싸구려 판, 그릇 닦는 약, 쥐 잡는 약, 회충약 등을 고래고래 악을 써서 선전하는 약장수, 바나나엿을 파는 아줌마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인도가 텅 빈 게 딴 고장처럼 낯설어 보였다. 이 텅 빈 인도의 보도블록을 빗물이 철철 흐르며 씻어내리고 있어 지저분한 노점상도 다 빗물에 떠내려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딱 하나 떠내려가지 않은 게 있었다. 안진뱅이 거지였다. 나는 한 달에 2번씩 그곳을 지나칠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 거지가 그곳 노점상들 사이에 앉아서 구걸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거지를 알고 있었다. 그날 그는 외톨이였고 빗물이 철철 흐르는 보도블록 위에 철썩 앉아있는 그의 허리부터 발끝까지의 하체가 물에 흠뻑 젖어있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도 한 손으론 비닐우산을 펴들어 머리를 빗발로부터 가리고 한 손은 연방 행인을 향해 한 푼만 보태달라고 휘젓고 있었다. 나는 전에 그를 봤을 때 각별하게 불쌍히 본 적도 없었고 그가 안진뱅이라는 것조차 믿었던 것 같지가 않다. 앉아서 주춤주춤 다리를 옮기는 것도 봤고 앉아서 다니기 편하게 손에다 슬리퍼를 꿰고 있는 것도 봤지만 그게 반드시 안진뱅이란 증거가 될 순 없었다. 허름한 바지 속의 양다리는 실해 보였고 아마 아침엔 걸어나와 온종일 저렇게 흉물을 떨다가 밤이면 멀쩡하니 털고 일어나 걸어 들어갔거니 하는 추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야가 빠졌달까? 달아 빠졌달까?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날도 물론 그가 안진뱅이란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진뱅이가 아니란 증거 또한 없었다. 그냥 빗속의 그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무참했다. 찬물이 잠긴 누더기 속의 하체가 죽어있는 물건처럼 고했고 그래서 행인을 향해 휘젓고 있는 한쪽 손이 비현실적이리만큼 끔찍하게 느껴졌다. 나는 한순간 무참한 느낌으로 숨이 막히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곤 잠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돈을 주워본 일이 거의 없다. 한겨울에 벌거벗고 울부짖는다거나 끔찍한 불구라든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거나 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나기 가엾은 거지를 보고 주머니를 뒤적이다가도 문득 마음을 모질게 먹고 그냥 지나친다. 이렇게 마음을 모질게 먹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그날도 나는 빗속의 거지 앞에서 핸드백을 열려다 말고 이 거지 뒤에 숨어있을 번들번들 기름진 왕초거지를 생각했고 안진뱅이도 트릭이란 생각을 했고 빗물이 콸콸 흐르는 보도 위에 저렇게 질펀히 앉아있는 것도 일종의 쇼란 생각을 했고 그까지 몇 푼 보태주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것 외에도 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를 생각했다. 요컨대 나는 내 눈앞에 안진뱅이 거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를 못하면서 거지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예비지식을 갖출 만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예비지식 때문에 나는 거지조차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내 눈으로 확인한 그의 비참조차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치 소감만 산 사람처럼 정치가의 말을 믿지 않던 버릇으로 세무쟁이를 믿지 않던 버릇으로 외판원을 믿지 않던 버릇으로 장사꾼을 믿지 않던 버릇으로 거지조차 못 믿었던 것이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통증과 함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누릴 수가 없다. 믿지 못하는 게 무식보다도 더 큰 죄악이 아닌가도 싶다. 거지에 대한 한두 푼의 적선이 거지를 구제하기는커녕 이런 적선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제책이 늦어져 거지가 마냥 거지일 뿐이라는 제법 똑똑한 생각을 요즘은 어린이까지도 할 줄 안다.
사람들이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불쌍한 이웃을 보면 이런 똑똑하고 지당한 이론 대신 반사작용처럼 우선 자비심 먼저 발동하고 보는 덜 똑똑한 사람의 소박한 인간성이 겨울철에 뜨뜻한 구들목이 그립듯이 그리워진다. 나이를 먹고 새삼 인심 따라 영악하게 살다 보니 이런 소박한 인간성은 말짱하게 닳아 없어진 지 오래다. 문득 생각하니 잃어버린 청춘보다 더 아깝고 서글프다. 자신이 무참하게 헐벗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도 비 오는 날 얘기다. 버스를 타고 있었다. 타고 내린 많은 사람들의 젖은 신발과 우산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버스 바닥은 질펀한 진창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내가 내릴 정거장을 하나 앞두고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안절부절해졌다. 잔돈이 하나도 없고 500원짜리 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요즘 500원 거는 그냥 그가 처음 탄생할 때 지녔던 가치를 어느 틈에 5,000원 건한테 빼앗기고 형편없이 타락한 건 사실이다. 500원 건을 가지고 큰돈 대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나는 아직도 버스에서 내릴 때 500원 건을 낼 때만은 그게 큰돈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차장 아가씨한테 미안해하는 버릇이 있다. 아마 옛날 옛적 500원 건이 위풍당당하게 최고액권 행세를 하던 시절 그것으로 버스 요금을 내면 차장이 짜증을 내며 구박까지 하던 때의 기억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500원 건으로 요금을 내려면 한 정거장쯤 미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장한테 가는 길을 내 나름의 예절로 삼아왔다. 그날도 나는 미리 차장 아가씨한테 가서 미안한 얼굴을 하며 500원 건을 내밀려고 했다. 그런데 차장 아가씨는 꼿꼿이 선 채 머리만 약간 찰들에 기대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우리 집 셋째 딸만한 나이에 연약한 아가씨였다. 짙은 피로가 앳된 얼굴과 심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 측은했다. 소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얕고 똑똑한 생각은 안 했다. 나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풀기에는 좀 많은 돈을 꺼내서 얼른 그 사람의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남편이 알까봐, 또 딴 승객들이 눈치챌까봐, 나쁜 짓이라도 하듯이 몰래 재빠르게 그 짓을 하고 나서도 얼굴을 붉혔다. 아마 그날이 내 결혼기념일이어서 내가 그럴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의문이 안 풀리는 건 그가 왜 하필 결혼사진을 꺼내 보이며 구걸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다. 내가 보기엔 그게 조금도 구걸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말이다. 어쩌면 결혼의 의미를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면 하니까. 비 오는 날 있었던 사건이랄 것도 없는 몇 가지 얘기를 적어놓고 보니 문득 서글프다. 빗속에서 같이 받은 우산이 인연으로 싹튼 로맨스가 한 컷쯤 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없는 걸 어찌하랴. 이래저래 40대에 비 오는 날의 사건은 재미없을 수밖에 없나 보다.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다. 손자들한테만은 선물을 하고 싶어 큰마음 먹고 L백화점에 들렀다. 그 백화점은 집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셔틀버스가 집 앞을 30분마다 지나고 있어 우리 이웃들은 동네 시장에 가는 것보다 그곳으로 쇼핑 가는 걸 더 편리하게 여기지만 나는 1년에 한두 번 가기도 며칠 전서부터 별로해야 한다. 민속관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갖춘 대형 백화점이라 그 앞은 늘 교통체증이 심해 겉에서 보기만 해도 안에 들어가 부대낄 일이 지레 겁나고 지겹게 느껴져서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 그 안에 혼잡은 내가 밖에서 상상하고 겁을 낸 것 이상이었다. 특히 장난감이나 아동복 파는 매장은
내 힘으로 물건을 만져볼 수 있는 거리로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요새는 웬만큼 사는 집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내 손자들도 옷이나 학용품 등은 나보기에 좀 넘친다. 쉽게 넉넉히 갖고 있는지라 선물은 필수품보다는 약간의 의외의 기발한 것이었으면 싶었고, 그래서 동네 가게에 놔두고 백화점에 간 거였는데, 그곳은 미리 점 찍어 놓은 물건에 있지 않는 한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되었다. 휘황하다 못해 요상한 장난감을 가까이서 한번 만져보기도 전에 차를 오래 탄 것처럼 미식미식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집에서 툭하면 누울 자리를 보듯이 나는 쇼핑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어디 앉을 자리가 없나 기웃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 다행히 의자가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바라보니 인파가 더욱 굉장해 보였다.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래도 사람마다 쇼핑백을 몇 개씩 들고 있었다. 놀라운 구매력이다. 방학이라 그런지 인파의 3분의 1은 청소년이었다. 그들도 용돈을 모아 선물하고 싶은 데가 있을 테고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고를 나이가 된 이상 나쁠 것도 없었다. 나는 그 엄청난 구매력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신용카드라는 걸 업자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했다. 만일 현금으로 그 많은 물건값을 받는다면 은행까지 운반하려고 해도 돈을 가만히에다 놓고 꾹꾹 발로 눌러다가 트럭에 실어야 할 것 같았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로 유쾌한 상상은 아니었다. 전직 대통령이 축제한 돈의 액수를 부피로 환산해서 말하는 걸 들을 때의 혐오감과도 비슷한 느낌이었다. 돈과 사람과 물건이 넘치는 세상이었다. 뭐가 없거나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단지 돈을 주체 못해 쇼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내 손자라고 없는 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내 옆에 의자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쯤 되는 여학생 셋이 나란히 고개를 각자의 무릎에 묻고 아까부터 꼼짝도 안 하고 엎드려 있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그 애들도 나처럼 질에 지쳤을 수도 있으나 같이 온 동무끼리라면 서로 얘기를 하든지 기대든지 할 것이지 각자 그러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었다. 나는 그 애들이 이상해서 필요 이상 오래 앉아서 지켜보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자 나는 참지 못하고 내 옆에 소녀를 살살 흔들어 보았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얼굴이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했다. 자고 있었다면 깨워서 미안하지만 졸리면 집에 가서 편히 자야지 그런 불편한 자세로 자면 쓰냐고. 말하다 말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다물었다. 소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참 별걸 다 본다는 불손한 표정이 역력해서이기도 했지만 소녀에게 집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느닷없이 들어서였다. 소녀의 옷차림은 초라하지도 사치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그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거였고 머리 모양도 약간의 멋을 낸 티가 귀여운 그 나이의 평균치의 머리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가 있고 자유와 구속이 적당히 조화된 가정으로서의 집이었다. 소녀가 다시 머리를 무릎 위에 파묻는 것을 보고 나는 공중전화를 찾아갔다. 손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왕이면 그 애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거를 사주고 싶어서 했다. 매장만 대목을 맞은 게 아니었다. 공중전화 앞에 늘어선 줄도 끝이 안 보였다. 이런 날 나오기가 잘못이었지만 이왕 나왔으니 일을 하나 끝내고 싶었다. 내 바로 앞에는 중학생 또래의 소년이 서 있었다. 통화들이 어찌나 긴지 마냥 기다려야 했다. 내 앞에 소년 차례가 되었다. 친구한테 건 전화인 것 같았다.
새끼야 집에 있었구나? 로 통화는 시작됐다. 비죽비죽 웃음이 났다. 그 또래가 무슨 얘기를 하나 엿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저쪽에서 뭘 하는지 들리지 않고 소년이 대답하는 소리만 들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대답이었다. 뻥까지 마 새끼야. 권태롭게 껌을 찌덕거리면서 정말이지 딴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간간히 뻥까지 마 새끼야 라는 같은 소리로만 일관하는 통화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평소에 편리하게 느꼈던 전화카드라는 게 다 원망스러웠다. 용건 없이 긴 통화가 다 그놈의 전화카드인 것 때문인 것 같았다. 어쩌면 같은 소리의 반복 때문에 더 길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 엿들을 수만 있어도 한결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소년의 통화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끊음으로써 끝이 났다. 소년은 역시 새끼가 하면서 헛발질을 한번 하고 그만이었다. 그 소년도 남보다 더 불량해 보이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는 평균치의 소년이었다. 그러나 집 없는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 났다. 남부럽지 않게 거두어지는 집은 있을지 모르지만 타인과 제대로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가족이 있는 집은 없는 아이처럼 보였고 괜히 백화점 안을 쏘다니는 소년소녀들이 태반이 완전한 집은 못 가진 아이들이 아닐까 하는 근거 없는 생각도 들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연결이 된 손자와 통화도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만들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조립을 사달라고 했다. 나는 손자가 완성된 장난감보다 조립 좋아하는 걸 예쁘게 여겼기 때문에 쾌히 승낙을 했다. 그러나 덧붙이는 말이 이왕이면 일제로 사달라는 것이었다. 이유는 국산품은 부품끼리 잘 맞지를 않고 완성 후에도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산타 할머니도 못해 먹을 노릇이다. 우울한 날이었다. 남보다 아이를 많이 낳아 늘 집안이 시끌시끌하고 유쾌한 사건과 잔근심이 그칠 날이 없었다. 늘 그렇게 살 줄만 알았더니 하나 둘 짝을 찾아 떠나기 시작하고부터 불과 몇 년 사이에 식구가 허룩하게 줄고 슬화가 적막하게 되었다. 자식이 제때제때 짝을 만나 부모 곁을 떠나는 것도 큰 복이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식구가 드는 건 몰라도 나는 건 안다고 문득문득 허전하고 저녁 밥상머리에서 꼭 누가 더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멍하니 기다리기도 한다. 딸애들이 한창 홍기에 있을 땐 어떤 사위를 얻고 싶으냐는 묻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모여도 화제는 주로 시집보낼 걱정이었다. 큰 욕심은 처음부터 안 부렸다. 보통 사람이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이 쉬워 보통 사람이지 보통 사람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대라면 그때부터 차츰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우선 생활 정도는 우리 정도로 잡았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내 어림짐작으로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수요가 비등비등한 것 같으니 우리가 중간, 즉 보통 정도는 될 것 같았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본 보통 사람은 대략 이러했다. 살기는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을 것. 식구끼리는 화목하되 가끔 의견 충돌쯤 있어도 무방함. 부모가 생존해 계시되 인품이 보통 정도로 묻어나여 자식에게 보통 정도의 예절과 공중도덕을 가르쳤을 것. 학력은 내 자식이 대학을 나왔으니 대학은 나와야겠지만 1류냐 2류냐까지는 안 따지기로 하고 그 대신 적성에 안 맞는 엉뚱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나 마나 이면 절대로 안 되고
용모나 키도 보통 정도만 되면 되지. 건강할 것, 돈 귀한 줄 알고 인색하지 않을 것 등등이었다. 나는 그만하면 욕심도 너무 안 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익감은 쎄고 쎄쓰려니 했다. 그러나 웬걸 막상 나서는 혼처는 하나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사람을 넘지 않으면 처졌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다. 내가 가장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내세운 조건은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지도 몰랐다. 나는 우선 사돈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 가정을 내 둘레에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역시 귀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내 집은 남이 보기에 보통일까? 거기 생각이 미치자 그것조차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우선 주부가 글을 쓴다고 툭하면 이름 석자 내걸리고 살림은 건성건성 엉터리로 하는 가정이 어디 보통 가정인가? 나는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보통 사람은 나에게만 어려운 게 아닌 모양이다. 보통 사람들이란 TV 연속극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을 때 나도 그걸 꽤 열심히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여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란 제목은 가장 광범위한 사람에게 동료의식을 일으켰음직하다. 전형적인 보통 사람을 찾긴 힘들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다.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써오라고 할 때 생활 정도란에 거의 다 중을 쓰는 심리와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얼마 전에 어떤 일간지에서 평균치의 한국 사람을 계산해서 거기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아내서 한국의 보통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보도한 적이 있어. 나는 그가 크게 웃고 있는 낙천적이고 건강한 얼굴을 보고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반가움과 친숙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갖춘 보통 사람의 조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사람의 조건하곤 얼토당토 않은 것이었다. 그의 생활 정도나 학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사람을 훨씬 밑돌았지만 그는 보통 이상 날카로운 사회적 안목과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가 보통 사람다운 점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큰 욕심 안 부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자식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르치고 싶다는 건전하고 소박한 꿈이었다. 그러나 한편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큰 욕심 안 부리고 노력한 만큼만 잘 살아보겠다는 게 과연 보통 사람의 경지일까? 보통 사람이란 좌절한 욕망을 한 장의 올림픽 복권을 걸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닐까? 보통 사람의 쉼은 허역이 없다면 주택 복권이나 올림픽 복권이 그렇게 큰 이익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풍진 세상에서 노력한 만큼만 잘 살기를 바라고 딴 욕심이 없다면 그건 보통 사람을 훨씬 넘는 성인의 경지이다. 그럼 진짜 보통 사람은 어디 있는 것일까? 과연 있기는 있는 걸까? 보통 사람이란 평균 점수처럼 어떤 집단을 대표하고 싶어 하는 가공의 숫자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크게는 안 바래요. 그저 보통 사람이면 돼요. 가장 겸손한 척, 가장 욕심 없는 척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얼마나 큰 욕심을 부렸었는지 모른다. 욕심 안 부린다는 말처럼 앙큼한 위선은 없다는 것도 내 경험으로 알 것 같다. 아마 나의 가장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조건만 내세워 자식들의 배우자를 골랐더라면 생전 시집장가 못 보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제 마음에 드는 짝을 제각기 찾아내서 부모의 승낙을 받고 슬아를 떠났으니 큰 효도한 셈이다. 아직도 보내야 할 자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을 찾는 일은 그만두기로 한 지 오래다. 32이 되도록 시집을 안 가고 있는 딸을 둔 내 친구는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중매서라고 조르는 버릇이 있다. 바지만 입었으면 돼. 그게 내 친구의 사익감에 대한 간단 명료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32살 먹은 그 처녀는 치마 입은 총각이나 나타나면 시집을 갈까, 바지 입은 총각들한테는 흥미없다는 낙천주의자다. 나는 그렇게 초조해야 하는 친구보다 그의 딸의 느긋한 여유가 한결 보기 좋아서 친구한테 그 애는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애니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충고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친구는 벌컥 화를 내면서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람 노릇도 못하고 나서 행복 불행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친구는 행 불행 이전에 최소한 사람 노릇을 보통 사람의 전형으로 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사람과도 신문사에서 뽑은 보통 사람과도 다른 또 하나의 보통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보통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러다가 내가 보통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정말인지조차 의심스러워진다. 모르겠다. 지금 누가 나에게 보통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마에 뿔만 안 달리면 다 보통 사람이라고 대답하겠다. 역시 박완서님답게 단순하고 아름다우시죠?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